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비용 편익 분석 지난번에 이어서요, 비용 편익 분석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임수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203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비용 편익 분석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속임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쇄 반응론이에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어떤 제안을 옹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인 2차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2차적인 효과 이것도요, 하나의 거기 보시면 편익의 한 부분으로 간주를 하는 거야. 이걸 강조해서 나타내게 되면 편익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과장되게 커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도로를 건설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건설했어요. 도로를 건설했어. 그럼 1차적인 편익은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송과 관련한 비용이 절감되는 게 이게 우선 1차적인 효과다. 직접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시에 거기 보시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니까 음식점, 모텔, 주유소, 이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도로가 아니면 철도가 생긴 철도역 근처에는 다른 기업들이, 다른 인근 지역의 기업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가 생겨서 얻게 되는 베네핏을 할 수 있겠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야? 아니, 우리 알고 있잖아. 어떤 쪽에 도로가 생기면 그쪽에 만약에 사람들이 몰려서 이윤이 증가하게 되면 그 도로에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쌤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윤은 감소해요. 뭐 집값이 올라가던 사람들이 하던,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쌤쌤 돼가지고 효과가 상쇄가 됩니다. 제 취지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도로의 건설로 인해서 수송 비용의 절감, 이것만 우리가 사실 효과로 봐야 되는데 2차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다 보면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러한 접근법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윤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윤의 감소도 유발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도로가 건설되니까 기차 여행 고객들이 도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차는 이용 안 하니까 기차의 이윤은 줄어들지만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오히려 또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휘발유 소비자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2차적인 연쇄 반응 같은 편익 효과 이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상쇄되는 것들은 빼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니 그래서 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윤은 줄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지만 근데 휘발유 가격은, 그러니까 이런 재분배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득 보는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건 얘기하긴 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고용증대론의 효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도로를 건설했다 할게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임금을 근로자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일자리 제공, 고용 창출, 임금이 편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임금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니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선 편익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편익이 아니라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임금을 편익으로 잘못 계산하는 거 얼뜻 맞아 보이기도 해.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용 계산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들이 다른 데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온 사람들이냐 아니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중계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1번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동일한 편익을 중복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정부가 지금 경작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수로를 건설했다 할게요. 관계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수로를 건설해서 그러면 두 가지의 편익이 발생합니다. 거기 보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렇지? 토지 가격이 상승해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관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순소득의 증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농작물이 더 많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부가 토지를 경작해서 수확해서 이익을 취하는 대안과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토지 가격 상승은 이 농부가 토지를 팔았을 때 얻게 되는 거잖아. 근데 토지 가격이 왜 상승합니까? 수로를 만들면? 그치, 그 토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농작물이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땅값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서울에 강남에 땅값이 한 평당 지방에 있는 데보다 더 비싸잖아요. 왜 비싸요? 예, 그치. 거기에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커피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커피 가게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에서는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많은 커피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강원도 오지로 가지는 않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판매했을 때 이건 내가 판매하지 않고 내가 가질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봤을 때는 얘네 둘은 같은 말이야. 토지의 가격이 왜 상승했습니까? 하면은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로가 완성되었을 때 5번째 줄에요. 토지의 판매 가격은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재 가치와 같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둘 다 같이 고려하게 되면 이중 중복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수는 되게 책에서 너무 과하게 표현했는데 멍청한 실수다. 아무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글쎄 우리 이렇게 배운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만 사실은 중복되는 거를 알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저자분은 인용을 해가지고요. 이중계산이 미국 내무부 간척사업국의 공식 규정이었던 사실을 지적하게 되었고요. 수로건설의 편익이 토지가격 상승과 경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소득의 현재가치 합 이걸로 둘 다 같이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했을 때 편익을 누가 취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이 편익을 얻고 비용을 부담하고 교환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누구와 관련하더라도 1달러는 1달러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공사업에서도요 똑같이 접근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양수가 되면 우리 비용 편익 분석에서 이 사업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배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죠. 아니 만약에 양수가 되면 이 편익의 크기가 비용의 크기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편익의 일부를 이렇게 비용을 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칼도 힉스의 기준에 따른 잠재적 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가상적, 잠재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실제 보상 첫 번째 줄 이루어지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서는 여기 분배 측면에서 특정 집단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보는가 그것까지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정부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정부의 목표는 국민 전체의 행복을,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의 분배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더욱이 편익과 비용의 실제 배분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칼드 힉스 기준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았어. 특정 집단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의 가중치 이걸 좀 더 많이 두긴 할 텐데 근데 거기 보시면 아니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득을 보는 사람 소득 이전에서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정부의 목표가 이렇게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거의 뭐라 그랬습니까? 자, 정부가 소득 분배를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째줄 보시면 권력도 능력도 없다. 근데 정부가 지나치게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 과신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알았어. 네가 분배 측면까지 고려해서 잘 하겠지? 야, 근데 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정책 이반자가 전체 인구 특성 중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게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 계층별로 우리가 고려하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종, 민족, 성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가중치를 다르게 둘 수가 있고요. 이 가중치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중치를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요. 거기 볼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중간에 나와 있죠. 1달러가 부자의 1달러보다 가중치가 2배나 가치가 있을까? 애매합니다. 아니면 50배 가치가 있을까? 이 가중치를 얼마로 둬야 돼? 이걸 좀 우리가 말은 쉬워 보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잠재적 위험은요.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정치적 고려가 비용 편익 분석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요. 가중치 선택에 따라서 약간 사업 타당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철이 되면 이거 해주겠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 가중치를 둬서 다 그냥 순편익이 양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불확실성 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요게 엄청난 큰 태풍이었거든요. 뉴올리언즈 지역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홍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홍수와 관련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줄, 이런 재난은 공공 프로젝트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되새겨준다. 아니, 제방이 홍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제방을 쌓았거든 그게 무너져 버린 거야. 우리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볼게요. 세 번째 줄.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킬까? 아니, 내가 회사 들어갔는데 직업훈련을 받으래. 근데 내가 그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만약에 일을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 그러면 내 돈 깔게 되는 거잖아. 물론 돈을 주면서 직업교육 받으라고 그러면 나야 땡큐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의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병기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 대등의 불확실성화의 선택이라는 미시경제학 그 얘기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에서 나와 있습니다. 동등 확정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거기 볼게요.
어떤 두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존재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X 사업이 있어요. Y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X 사업은요. 이 사람한테 $1,000의 편익을 보장해 준대. $1,000의 편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대요. 근데 사업 Y는요. 2분의 1의 확률로 거기 보니까 아무런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꽝이 되는 거야. 꽝. 이 사업은. 오케이? 2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2분의 1의 확률로 거기 보니까 $2,000의 혜택을 준대요. 이렇게. 사실 그러면 여러분 기대소득이라 할까? 기대수익이라 할까? 그거는 얘는 확실하게 $1,000지만 얘는 2분의 1 곱하기 빵, 2분의 1 곱하기 $2,000 하면 똑같이 1,0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expectation에서 기대 수익이라 할게. 얘는 확실하게 1,000이고요. 얘도 확률로 얘기하면 2분의 1, 2분의 1 하게 되면은 역시 1,000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을 싫어한다라고 할게요. 그럼 같은 기대 소득이 1,000인데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확실한 거를 더 선호하고요. 요거는 조금 더 깊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소득에서 기대 소득에서 얻게 되는 효용,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게요. 평균적으로 X랑 Y의 두 사업은 동일한 혜택을 주는데 두 번째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일이라는 사람이 위험을 되게 싫어하는 위험 기피적이다 라고 하면은 Y보다는 X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실한 $1,000를 얻기 위해서 그냥 불확실한 Y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더 적은 확실한 더 낮은 동등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걸 바로 우리는 동등 확정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바로 앞에 볼게요. 특정 사업의 편익과 비용이 불확실할 경우에 편익과 비용은 한 개인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결과와 교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불확실한 $1,000와 교환하는 대등한 가치가 되는 확실한 고정된이 여기서 확실한이지 확실한 금액으로 정의되는 거 그거를 바로 동등 확정 가치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위험이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저기요 사장님 저는요 X 사업이요 확실한 거 $1,000 이게 좋은데 Y 사업은요 위험을 되게 깊이 해가지고요 얼마의 확실한 가치와 같냐면 저는 800과 같습니다. 그럼 20%만큼을 포기하는 거고요. 겁이 많은 사람은 저는 700과 같습니다. 이러면 확실한 돈과 디스카운트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거에 대한 위험 깊이 정도가 거기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마지막 단락 보시죠. 근데 동등 확정 가치의 계산을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포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방 건설했을 때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가 또는 쉽지 않죠. 자, 밑에도 나와 있듯이 원자로가 오작동할 개연성을 충분히 측정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에이즈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도 쉽지 않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사례로 해가지고 학급 규모의 분석이 과연 학급을 스몰 사이즈로 했을 때 어떻게 진짜 사람들의 학업 성적이 올라갔을까? 소득을 높이 취득했을까? 그거에 대한 살짝 비용 편익 분석 사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비용에 대한 가정, 편익에 대한 가정. 기간은 교육을 13년 하고 근로를 50년 하고 이렇게 약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3%와 미국에는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7% 두 가지를 적용해가지고요.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 밑에 보시면 할인율, 비용 밑에 학급 규모 10% 감소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거기 비용과 편익 나와 있고요. 거기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네요. 편익 대비 비용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8페이지로 가보시면요. 편익에 대한 얘기 계산한 거 살짝 근로기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간 이렇게 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더하게 되었고요. 기본 가정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보니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둘 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9페이지, 208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지식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학급 규모를 10% 줄이는데 필요한 지출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니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범죄 감소 효과 이런 것들도 편익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범죄사회학자에게 또 조언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탱 볼게요. 209페이지. 종종 자의적인 가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도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겠지. 그다음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또 떨어지겠지. 그러한 생애 전체 소득의 흐름을 가정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 불확실성이 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고려하는 게 큰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모가 소득 수준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조사자가 편익의 어떤 소득 계층별 분포까지 여기까지 잘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미국에서도 도입하고 이게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전한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잘 보여주고 있고요. 210페이지 가보시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줄에 많은 관료들이 이 분석할 능력과 의형을 갖고 있지 않고 정치가들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점띵 3개, 4개 예가 나와 있어요. 공기청정 기준에 관련해서 비용 편익 분석했더니 환경론자에 가까운 정치인들은 환경은 말이야 돈을 얼마 줘도 이거는 보호해야 되는 아깝지 않은 투자야 이런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사실. 그리고 청정공기법 이것도 보면 설치가 가능한 모든 공해 방지 설비를 의무하고 있는데 편익이 아무리 작아도 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멸종위기 생물보호법 이것도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을 무조건 보호해야 돼 억만금의 돈이 들어도 해야 돼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거기 보니까 다음 단락에 1995년 몇몇 의회 의원들이 이런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실패하기도 했고요. 연방대법원에서는요. 공기청정법이 비용 편익 분석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공공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K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걸 도입해 가지고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그러니까 큰 규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나 보긴 하는데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요. 뭔가 이제 정치인들이 뭐 예비 타당성의 조사 예외 해가지고요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에 뭐 공항이나 항만이나 어떻게 등등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아니 수요를 예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그냥 텅 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요 211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이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BC 분석을 통해 가지고 1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책성 분석은요.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약간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사업 추진상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약간 추가적인 반영을 해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8장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살짝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9장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